안녕하세요. 정윤섭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오프라인 수업에 이어 노천성과 알간을 내재적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외재적 관점에서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워크북을 준비하지 않고 영상을 시작한 학생들은 워크북 83쪽을 먼저 펼쳐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소설을 읽을 때 주로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소설을 읽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소설을 읽을 때 줄거리 정도만 파악을 하고 나는 소설을 완벽하게 읽었어. 나는 소설을 완벽하게 이해했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지 선생님이 좀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설을 읽었다라고 할 때 선생님 방금 말한 줄거리만 읽고 소설을 읽었다 혹은 소설을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고요. 또 이런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들까지 하냐면 이제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작품을 가지고 정기고사를 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정기고사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줄거리만 파악을 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정기고사를 치르죠. 그러고 나면 선생님, 내가 시험 문제를 공부한 것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음, 도대체 나는 소설을 이렇게 많이 읽고 줄거리를 완벽하게 파악을 했는데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줄거리만 파악하는 것은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문학 작품을 배울 때 우리 워크북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학은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학은 독자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읽고 있는 소설이 독자들에게 혹은 나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어떤 울림을 주는지, 또 이 울림을 어떻게 주는지, 울림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울림이라고 표현된 이 말을 이 표현이 잘 와닿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난주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질문으로 패들렛 질문으로 도대체 울림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 울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예로 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금요일에 좋은 영화란 어떤 영화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고요. 음, 우리 학생들이 대답한 내용들을 가지고 울림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 이런 답변들이 있었어요. 나에게 감동이 있는 영화가 좋은 영화다. 감동. 그리고 뭐 영화를 통해서 어떤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영화가 좋은 영화다. 그쵸? 그 다음에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본 영화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 때,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깊은 인상이 남았을 때, 이게 나는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의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 내용들이 바로 영화를 보고 나서 느끼는 여운이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요. 선생님 생각하는 좋은 영화란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어떤 여운이 남는 거, 뭐 그게 깨달음일 수도 있고 인상일 수도 있고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교훈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계속해서 떠오르는 계속해서 생각나는 여운으로 남았을 때 그게 바로 좋은 영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운이 왜 발생하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화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울림이 여운으로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 이 영화가 생각나게 되고 어,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라던가
내가 겪고 있는 감정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사회의 모습과 비교해서 이 영화를 계속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울림이 바로 이런 개념인 겁니다.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거나 인상으로 남거나 의미가 남거나 교훈을 주거나 감동을 주거나 여기 또 있지만 공감을 주는 것들이 바로 이 좋은 영화의 요건이면서 울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영화를 보고 여운이나 울림을 느낀 친구들은,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음, 영화에서 이러한 울림이나 강한 여운이 남았던 학생들은 아마 이것들을 또 느끼고 싶어서 또 다른 영화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나에게 이러한 울림을 주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해보겠죠. 아, 그래. 이 영화는 좋아요. 나에게 어떤 의미나 울림을 줬어. 아니면 이 영화는 별로. 라는 이제 평가를 내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되게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영화의 이제 감상자가 되는 거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고 나서도 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해 나갈 수 있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설 작품을 읽고 그 소설 작품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든 하나가 남았으면 좋겠고, 또 그 소설에서 주는 울림을 충분히 느껴봤으면 좋겠고, 그 소설을 읽고 나서 나에게 어떤 여운이 진하게 남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골라보듯이 도서관에 가서 소설을 골라보고 서점에 가서 소설을 골라 읽는, 음, 나에게 울림과 여운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을 읽고 또 다른 울림을 느끼는 일들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영화로 접근을 해 보았는데 어떻게 소설에서도 이런 울림과 여운을 경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화에서 울림과 여운을 느끼는 것처럼 노찬성과 에반을 통해서도 울림과 여운을 느끼기 위해서는 음, 단순히 줄거리 파악만, 줄거리만 파악해서는 어, 울림과 작품에서 주는 여운을 느끼기에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내재적 관점에서 작품을 한번 깊이 있게 읽어보자는 겁니다. 선생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배경, 두 번째는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한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중점으로 해서 작품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재적 분석 혹은 내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 먼저 배경입니다. 이 배경 역시 선생님이 설문으로 우리 1학년 학생들에게 작품 속에 등장하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친구들이 답변을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등장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휴게소였죠. 그리고 또 뭐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지금 여기 생략된 찬성이의 집, 저 여기서 주로 이제 할머니와 그리고 찬성이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래요, 동물병원, 우리 에반이 갑자기 아파서 가게 된 동물병원, 그리고 동물병원, 그리고 뭐 찬성이가 걷는 길거리,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작품의 배경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전부 어떤 배경입니까? 자,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들 있죠? 장소.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시간도 배경이 됩니다. 자, 여기 잘 찾아주었는데, 자, 여름이라는 거, 계절이죠, 계절. 음, 우리 계절이라는 것 또한, 자, 계절이라는 것 또한 시간적 배경으로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자, 계절 말고도 낮 또는 밤,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 정리해 놨죠. 자, 배경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간과 시간. 그런데 장소를 나타내는 공간, 그리고 낮과 밤, 그리고 계절 나타내는 이제 시간적 배경이 있는데, 자, 이 배경이 생각보다 작품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 오프라인 수업에서 퀴즈를 풀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자, 찬성이 에반을 만난 장소가 어디냐라는 질문에 퀴즈가 이런 게 있었죠. 뭐 1번 미아 사거리역이었다. 뭐 2번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그리고 3번 PC방이었죠. 자, 이 작품의 배경을 이제 PC방으로 한번 바꾼다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PC방은 혼자 가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친구들과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친구들과 가는 경우가 많죠. 자, 이 PC방 친구들과 가서 열심히 게임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갑자기 어, 낯선 강아지 한 마리가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손을 핥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 강아지와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게임에 하느라 집중해서 강아지를 챙기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요? 생기는 경우가 높아질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찬성이 친구들과 함께 PC방에 갔고 거기서 낯선 강아지를 만났다면 그래요. 게임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강아지를 팽개치면 팽개쳤지 집으로 데려오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휴게소는 어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가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휴게소 가서 낯선 사람하고 대화해 본 적 있나요? 거의 없죠.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교류는 없는 장소라는 거죠. 교류가 크게 없는 장소이고, 자, 이 휴게소는 어떤 장소였냐면 할머니가 일을 하시는 장소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 휴게소에서 찬성은 친구와 같이 있는 일보다는, 자, 찬성은 이곳에서 혼자 있는 일이 많았죠. 혼자 구경하거나 사람들을 지켜보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요? 강아지가 나타나죠. 이 강아지 어떤 강아지입니까? 그래요. 찬성이 원래부터 키우던 강아지가 아니라 음, 고속도로에 누군가가 이 유기를 한 강아지죠. 그런데 이런 일이 찬성은 예전에도 여러 번 봤었죠. 그런데 그런 강아지들 중에서 유일하게 찬성에게 다가오고 찬성이 이 얼음을 갖다 대자 이 찬성의 손을 혀로 핥은 그걸로 인해서 찬성이 뭔가 울림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둘이 친해지는 계기가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이 휴게소라는 거죠. 지금 보면 자, 이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배경 때문에 할머니가 일을 하는 장소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 교류가 없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찬성은 혼자 지내는 장소이고 자, 버려진 강아지 이 인물들 그리고 이 장소가 가진 성격이 어때요? 휴게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배경이 가진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아는 거죠. 자, 휴게소라는 장소가 뭐 작품의 전개, 사건의 전개, 그리고 뭐 인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작품을 읽는 깊이가 깊어지고요.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깊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여름이라는 것도 작품 전개 혹은 뭐 인물을 설명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작품을 읽는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자라나는 경험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이런 시간 정보에 네모 표시를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음, 뭐 여러분들 이제 장소에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단순히 표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시간이나 장소가 뭐 사건 전개 혹은 인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까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주 작품을 꼼꼼하게 그리고 또 깊이 있게 읽어 나간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배경을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우리 교술갈래를 배웠을 때 기승전결이라는 구조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자, 이거는 주로 이제 교술갈래에서 사용되는 전개 방식이라면, 자, 소설에서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순서로 전개가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찬성과 에반을 선생님이 발단부터 결말까지를 임의로 한번 나눠 보았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작품을 다 읽었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크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작품의 시작하는 부분, 자, 여기를 이제 발단으로 볼게요. 자, 어디까지 선생님은 끌었냐? 자, 주로 이 발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이제 배경 소개,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인물들이 등장하는 배경이 어디고, 인물들이 뭐 하는 직업이 뭔지, 뭐 어떤 삶을 겪어왔는지를 소개하는 거죠. 영화에서도 주로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 이게, 끝나는 부분. 선생님은, 자, 우리 84쪽에, 자, 10살이 됐다까지를 선생님 발단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먼저. 자, 발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배경을 소개하고 인물을 소개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아까도 말한 그 울림이 없겠죠? 그래서, 자, 전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떤 전개가 시작이 되냐? 자, 찬성이 어떤 일을 겪냐면, 자, 개와 처음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아버지를 여인 찬성이 개를 만나게 되면서 이 강아지와 친해지는 과정. 그쵸? 이 개가 뭐예요? 에반이죠, 에반. 에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에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장면은 어디까지로 봤냐?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에반과의 뭐또 새로운 감정을 느낀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음, 에반과 깊어지는 장면, 쌤은 여기까지 봤습니다. 86쪽에 알았다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에반과 찬성이 친밀해지는 과정을 그려나가고 있고요. 자, 친해져서 이야기가 끝나면 마찬가지로 독자에게 어떤 울림을 주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작품에서 자,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 자, 여기선 어떤 위기가 찾아와요? 에반이 좀 이상해야 돼요. 어떤 위기예요? 저 에반의 병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에반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내용. 선생님 어디까지 잘라 보았냐면 쭉 넘어가서 90쪽에 한참을 바라봤다까지를 이제 선생님이 에반이 병이 생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드는 이제 찬성의 생각을 어,
서술한 부분, 위기라고 보았고요. 자, 위기 다음 뭐였죠? 절정입니다. 절정. 갈등이 최고조. 자, 갈등이 최고조로 이르는 거를 이제 절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 갈등은 여러분들, 자, 인물과 인물 사이에 외적인 갈등도 있지만, 자, 인물 안에서의 내면의 갈등, 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보통 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갈등이 일어나냐? 자, 이 위기에서 에반이 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에반을 안락사를 시키고자, 편안하게 보내주고자, 찬성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에반을 안락사를 시킬 비용을 마련한 이후에, 그때부터 찬성의 내면의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자, 여기죠. 에반을 안락사를 시키러 데려갔는데, 하필 그날 동물병원이 문을 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에반을 안락사를 시키지 못하고, 자,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스쳐 지나가게 되고, 여기서부터 인물이 내적인 갈등을 하게 되죠. 그 부분을 선생님은 이제 절정으로 본 겁니다. 자, 절정은 어디까지로 봤냐? 자, 95쪽에 음, 음, 아닐까 싶었다. 자, 여기까지를 선생님은 절정으로 봤고, 자, 그리고 마지막 집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이제 결말로 보았는데, 그래서 결국 에반을 위해서 돈을 모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터닝 메카드 캐릭터가 그려진 상품을 구매하는 에반 이후에 그 일 때문에, 자, 돈이 이제 모자르게 되죠. 그 일 때문에 나타난 결과, 그 결말이 나타나는 부분을 제수님은 결말로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지금 보는 화면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사건 전개는 소설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순서로 전개가 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정리를 해왔다는 거죠. 자, 83에서 84쪽 10살이 될 때까지는, 자, 찬성이 살고 있는 공간, 그러니까 배경에 대한 소개, 그리고 찬성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개에서는, 자, 주된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렇게 깊어지고 이야기가 끝난다면 아까 말했듯이 뭔가 울림을 전달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누가 아파요? 에반이 아프죠. 에반이 아픈 이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자, 절정,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에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자, 찬성이 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그리고 우연히 에반을 안락사를 시키지 못하게 되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되는 이 장면, 선생님은 절정으로 보았고, 이 갈등을 통해서 작가가 독자에게 뭔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독자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나서, 자, 결말, 어떤 결말을 가지고 왔는지는 여러분들 작품을 읽어봤다면 알겠죠? 그래, 에반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고속도로로 음, 뛰쳐든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로 달려든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 그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아 헤매던 중에 자루 속에서 피가 흥건히 흘러나오는 장면을
찬성이가 바라보게 되고, 자루를 열어보진 않았지만 그 안에 든 것이 에바니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찬성의 모습을 그리며 이 결말이 지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내재적 관점으로 보는 마지막, 자, 바로 인물입니다. 자, 인물에는 이제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적어봤는데, 자, 겹이 쌓여서 결을 만든다라는 내용을 적어봤어요. 이것도 이제 문학을 배우면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겹과 결. 이것도 우리 학생들이 패들렛으로 질문을 많이 올려줬던데,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겹이 쌓이면 결을 만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뭐죠? 나이테죠, 나이테. 나무의 단면을 자른 나이테인데, 자, 지금 보이는 이 나무들, 나이테의 모습들이 모두 같습니까? 모두 다릅니까? 모두 다르죠. 자, 선생님은 이 각각의 나무들을 이제 인물이라고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자, 이 인물들의 각각의 모양이 다른 이유는 뭐냐? 자, 이 나이테를 구성하고 있는 뭐가 다르다? 자, 이 겹이 얘 다르고 얘가 다르고 얘가 다르고 얘가 다르고 얘가 다르고 얘가 다르죠. 음. 그래서 이렇게 쌓인 하나하나의 겹이 모여서 무엇을 만드냐? 나이테라는 결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쌓인 겹이 만들어낸 결이 서로 다른 나이테를 만드는 것처럼 작품에서는 서로 다른 인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때요? 겹이 쌓여 결을 만들어낸다. 겹이 쌓여 서로 다른 인물의 개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어떤 겹을 쌓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할머니. 자, 할머니. 자, 어,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대답한 내용들을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음, 그래. 초등학교 뭐 잼민이, 코리아 잼민이를 키우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할머니가 왜 이 찬성이를 키우고 있죠?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찬성의 아버지죠. 할머니 입장에선 누구예요? 아들이죠, 아들. 할머니는 아들을 먼저 떠내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말한 찬성이를 키워나가는 거죠. 자, 찬성을 키우기 위해서 할머니는 뭘 합니까? 그래, 휴게소에서 커피를 파시죠. 그래요. 자, 할머니의 나이에 손주를 키우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계속해야 돼요. 자, 어떤 삶이에요? 힘든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어, 여러분들 작품 속에서 할머니가 의지할 만한 가족들이 있었나요? 가족? 없죠. 할머니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가족은 찬성밖에 없는데, 찬성은 어때요? 나이가 어리죠.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는 지금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가족들 중에서는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여기 담배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했는데, 그래요. 할머니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보다 담배라는 거죠. 아, 할머니가 그래서 담배를 피웠구나라는 겹이 하나가 더 만들어지고, 또 자, 담배 말고도 할머니가 의지할 수 있는 거, 이런 종교, 그쵸, 뭐 주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반복하죠. 이런 것들이, 아, 할머니가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담배를 기대는구나, 그리고 종교를 기대는구나라는 게 좀 이해가 되죠. 자, 이 목사님이라는 이 단어도 나왔는데, 자, 할머니가 목사님을 왜 의지합니까? 아버지가, 여기 나왔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뭐, 이 아버지의 죽음이 자살인지 사고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이 나서서, 자, 사고임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도와줬죠. 그래서 이 목사님을 자주 만나서 돌아오는 할머니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음, 그래요. 자, 지금, 자, 할머니가 쌓아온 겹, 뭐, 할머니가, 주체적으로 쌓은 겹이든, 아니면 살아가다 보니 쌓이게 된 겹이든, 그 겹을 하나씩 파헤쳐 보니까, 자, 어때요? 할머니가 어떻게 애 앞에서 담배를 피지? 할머니는 맨날 이렇게 지쳐있지? 혹은, 여긴 적진 않았지만, 찬성에게 그렇게 살가운 모습이 아니죠? 찬성에게 엄청 살가운 할머니는 아니에요. 잘 챙기는 할머니는 아니라는 거죠. 자, 찬성에게 좀 쌀쌀맞은 음, 느낌이 들죠. 그 이유가 조금씩은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츤데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할머니가 처음에 뭐 애반을 데리고 왔을 때 도대체 이런 강아지를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 늙은 개를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 라는 이야기를 할머니가 하지만 나중에 할머니가 뭐 오징어 같은 걸 챙겨오죠. 오징어를 챙겨와서 어, 찬성에게 챙겨다 주는, 찬성을 위해서 챙겨다 주는데, 자, 이 오징어를 받자마자 찬성이 할 생각을 할머니는 예상을 하죠. 이거 에반에게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자, 너 혼자 먹어라고 하고 나서, 아, 그런데 에반 줄 거면은 머리는 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걸 봤을 때 할머니가, 아, 찬성을 생각하고 있구나. 또 뭐, 이제 핸드폰. 죠. 찬성이 핸드폰을 가지고 싶다는 거를 할머니는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핸드폰을 바꾸고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된 기기를 찬성에게 주는 뭐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래요. 이런 겹을 하나씩 하나씩 파 내려가다 보면은 자, 이 인물의 행동, 인물이 하는 행동이라던가 혹은 인물이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혹은 우리가 사고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찬성이의 겹도 한번 볼까요? 자, 작품의 줄거리만 파악을 하면 이 정도 깊이밖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수준이냐면 결국 찬성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지만 에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터닝 메카드를 샀죠. 그 결과만 놓고 보면 에바는 그냥 이기적인 초등학생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자, 찬성의 겹을 하나씩 여러분들 봅시다. 자, 여기 나왔지만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아버지를 여인 찬성. 그런데 찬성은 성숙한 성인이었나요? 아니죠.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이죠. 그리고 자, 이름을 가지고 자주 놀림을 받아온 학생이었어요. 자, 숨겨둔 3만 원. 돈을 벌 수 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죠. 할머니에게서 용돈을 받아서 쓰는데 할머니는 어, 찬성에게 좀 인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언제 또 용돈을 받을지 모르니까 뭐 용돈을 숨겨놨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할머니가 있고요. 그런 할머니는 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찬성에게 크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자, 여긴 없지만, 자, 에반을 만나게 되죠. 에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대상을 처음으로 사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터닝 메카드를 좋아하는 학생이고요. 자, 다른 친구들은 다 있었지만 찬성에게는 휴대전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 그러다가 에반이 병을 얻게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되죠.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초등학생이지만 관심을 크게 돌봄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초등학생이었지만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고 자, 친구들이 가지고 노는 터닝맥 카드 혹은 뭐 휴대전화 자, 이런 것들로부터 소외가 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자, 휴대전화나 터닝 메카드를 내가 사용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 에반과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것들, 자신의 뭐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과한 것 같은데 에반과 자신이 지니고 싶었던 이 욕망, 욕구, 그쵸?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 찬성을 보면 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욕구를 채우게 되는 초등학생. 자, 이런 겹을 쌓아온 초등학생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UFC 내나왔죠? 자, 어쨌든 인물의 겹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나가다 보면 이 인물의 결을 이해하게 되고 그 결을 이해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인물이 하는 행동이라던가 아니면 인물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자, 배경, 그리고 사건, 그리고 인물 이렇게 세 가지로 자, 내재적 관점에서 작품을 한번 들여다보았는데 자, 줄거리 파악이 아닌 파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내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보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선생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다양한 사고를 위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고 생각이 자라나고 또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사고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자, 배경과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안에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 자, 인물들의 관계를 자, 고려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인물은 다시 자,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겹. 아, 이 인물이 어떤 사건을 겪었고, 어떤 성장 과정이 있었고, 어떤 배경이 있었고, 이러한 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물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러한 심리를 가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사고해낼 수 있는 능력. 이걸 위해서 우리가 자, 내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고력을 길러서 작품을 좀 깊이 있게 분석하게 되면 작품을 깊이 있게 분석하게 되면 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좀 시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3월 학력평가를 봐서 알겠지만 문학 작품, 특히 소설을 읽었을 때 줄거리 파악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적죠. 그러니까 그런 학력평가에서 물어보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고 자, 작품을 배경과 연관지어서 사고할 수 있는지, 사건을 중심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물의 겹과 결을 이해해서 연결해서 사고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작품을 읽을 때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배경과 사건과 인물을 자,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재적 관점입니다. 자, 이 외재적 관점 역시 앞에서 봤던 이 사고력을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도 작품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문학을 배울 때 이야기했던 건데 자, 작품만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을 내재적 관점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자,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그리고 작가, 마지막으로 독자. 이 세 가지를 자, 작가, 세계, 독자를 연결해서 작품을 읽어 나가는 관점이 바로 외재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지에 대한 예시들을 적어 놓았는데 자, 먼저 독자부터 한번 봅시다. 자, 독자입니다. 독자에게 작품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자, 돌아보는 거예요. 이 작품을 보고 났더니 나에게 어떤 교훈이 남았다.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이 되었다. 자, 어떤 부분은 뭐 공감도 되지 않았고 좀 이 작가의 생각 혹은 이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는 뭐 사건 전개가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노천성과 에반을 읽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들었던 교훈 혹은 공감 혹은 뭐 비판점, 뭐 부족한 점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외제적 관점에서 작품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독자는 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속한 뭐 청소년을 묶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독자 그리고 혹은 뭐 미래의 독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현실 세계가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는 관점인데, 자, 작품 속에서 다루고 있는 현실 세계의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건데요. 자, 노천성과 에반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자, 뭐 늙은 강아지들을 유기하는 휴게소에 유기하는 뭐 유기견의 문제, 혹은 어 늙은 할머니가 손자를 보살펴야 하는 뭐 그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찬성이는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한 학생이죠. 그래서 이 사회의 가난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라는 거. 작품 속에서 다루고 있는 현실 세계의 문제점 바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작품에서 자, 실제 우리 사회의 현실의 모습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 뭐 유기견 사회 가난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관점이 바로 이 현실 세계와 작품을 연결한 외지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작가와 작품을 엮어서 보는 관점은 어, 뭐 셋 다 중요하지만 또 특히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를 이제 추론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고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작가가 작품을 통해 추구하고 싶었던 가치는 무엇인지, 자, 뭐 우리 봤던 뭐 이제 작품 속의 배경, 그리고 이 배경 안에 들어있는 사건, 그리고 이 사건과 연결된 인물들을 통해서 작가가 추구하고 싶었던 가치 혹은 이걸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뭐 주제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가난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드러내고 싶었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런 소외된 초등학생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무엇이 자라나냐? 여러분들의 이 작품을 보는 사고력이 자라나게 되고 결국 뭐 우리가 보는 학력평가 그리고 정기고사에서 결국 물어보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작품을 이렇게 보면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 노찬성과 에반을 내재적 관점과 자, 내재적 관점을 주로 이제 배경 그리고 사건 그리고 자, 인물로 한번 분석을 해 보았죠. 자, 복습해 봅시다. 배경은 첫 번째 공간과 두 번째 시간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사건 전개는 자, 발단부터 시작해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순서로
작품이 구성되어 있고, 자, 노천성과 에반에서 각각,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발단이고, 전개이며 위기이고, 갈등이 최고조로 일어나는 절정과 결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전개 과정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물에서 선생님이 겹이 쌓여서 결을 자 만든다라고 했었는데, 자, 나이테를 생각해서, 자, 인물이 만들어내고 있는, 자, 인물이 쌓은 겹을 통해서, 자, 어떤 결이 만들어지는지, 아, 이거는 찬성, 자, 이거는 할머니. 그래서 이런 인물들의 행동이라던가, 자, 심리를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소설을 읽을 때, 자, 줄거리 파악만 하면 된다. 자, 줄거리 파악만 자 한다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내재적 관점에서 작품을 자 깊이 있게 자 분석하고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좀 작품을 읽어보면 좋겠고, 음, 결국 이렇게 깊이 있게 작품을 분석하면 여러분들에게 남는 여운과 자 울림이 더욱 클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제적 관점에서도 작품을 잠깐 보았죠. 외제적 관점에서, 자, 이것 역시 우리의 사고력을 기르기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작가와 작품, 그리고 독자와 작품. 자, 여기는 보통 세계를 많이 적으니까 세계와 작품, 그리고 독자와 작품과의 이 관계를 좀 서로 생각해 보면서 작품을 읽어보면 좋은데,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뭐 토의하고 토론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이제 작품에 대해서 읽고 토의하고 토론해보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을 참여해보면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이제 계속 작가와 작품, 독자와 작품, 세계와 작품,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뭐 이런 인물들 간의 겹과 결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뭐 그거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 기회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좀 꼭 참여해 봤으면 좋겠고, 시험 범위 작품을 친구들하고 한번 읽고, 자,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뭐 외제적 관점은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언급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좀 친구들하고 작품을 읽으면서 토의와 토론을 거쳐보고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제 질문을 좀 많이 남겨보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워크북 83쪽에 있는 노찬성과 에반을 외지적 관점과 내지적 관점을 통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정리해준 내용들 잘 복습해서 작품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는 시간을 한 번씩 가져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읽어보면서 노찬성과 에반이 주는 여운과 울림은 무엇인지 깊이 한번 사고해보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자 학급 패들렛의 노찬성과 에반으로 문제를 한번 내보세요. 문제 만들기. 음, 보통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을 때는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작품을 바라보게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선생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관점에서 시험 문제 만들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을 읽으면서 아, 이런 문제는 출제될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자, 선택지가 있는,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가 있는 문제를 만들어서 자, 패들렛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찬성과 지금까지 노찬성과 에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